사통팔달의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국방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먼 장기 전략에도 가장 시원시원하고 확실한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신원식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가운데 지금 오늘 또 외신 기자클럽에서 외신을 상대로 해서 또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장군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저희 같이 문외한들도 우리나라 국방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것은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이번에 DMZ 안에 GP를 없애기로 한 것은 유엔사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또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겁니다. 이번에 합의서 내용을 보시면 요 구전에 관련돼서 이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꾼다. 이렇게 평양 쓰는 내용에 군사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무장지대는 그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한국전이 끝나고 이제 우리 정제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한국에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한만이 아니고 미국도 중국 이런 참 그게 아니라 유엔의 이름으로 비무장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전쟁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만들었고 그게 가장 확실한 보장수단이 완충 공간을 둔 겁니다. 그게 땅에서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이고 동서에서는 NLL을 뒀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할 건이 뭐 우리가 싫든 좋든 유엔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여기에 관련된 협의는 어떻게 됐냐면 유엔사에서 주관이 돼서 남북한 당사자를 앉혀놓고 자 이거 없애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시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북 평양 선언에서 남북끼리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엔사 필요 없다. 비무장지대, 유엔사가 만든 비무장지대 필요 없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GP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사의 존립 근거 자체를 훼손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의미가 커서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다 알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이 GP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 군사적인 의미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이 남북한이 유엔을 대체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도전이다. 이게 아마 그분이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유엔사하고 또 잘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인데요, 기자님. 예, 해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협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유튜브로 찍은 모 신문사 대담했던 아주 국방에 오래 근무한 전문 기자한테 협의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나도 물어보니까 근데 그 친구도 그 기자도 물어보니 이제 국방부 당국에 52번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협의 중이랍니다. 네. 국민여러분 협의, 네. 공감, 네. 동의 다른 의미입니다.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협의를 52번 했는데 네.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네. 엄청나게 많이 싸웠다는 소리죠. 네. 이견이 많다는 소리를 협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뭐냐면 동의와 공감의 차이는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공감은 지사님께서 하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지사님은 이런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인데 제가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그 내용은 내가 이해도 됐고 그리고 기사님 입장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구나. 이 처지는 인정한다. 근데 나는 반대다. 그게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협의하고 공감하고 했다는 소리는 도저히 유엔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유엔사.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엔의 권위를 남북한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유엔의 위임을 받아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는 유엔을 부정하는 남북한의 그 협의에 대해서 절대
동의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강 하구에 대해서도 이번에 네. 뭐 서로 중립수요? 합의를 한다. 중립지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러는데 남북 간에 한강 하구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한강 하구에 거기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남북 간에 네, 했죠. 같이 뭐 이익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접근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야말로 중립지대가 돼가지고 우리 한강 옆에 우리 이제 경기도에 김포 해병대가 지키죠. 거기서 한강 하구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다 중립지대고 저쪽에서도 북한 개풍군에서 네. 물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한강의 수면 전체가 다 중립지대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 유엔사의 동의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국방부 정책 뭐 이런 군사의 분야도 좀 있었지만 주 근무는 중령 때부터 합동작전 그러니까 작전본부라고 있어요. 중령, 대령, 뭐 마지막 작전본부장이라고 여기는 육해공군 모든 작전을 관할하고 미군과 협조해서 한미연합작전 체제를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유엔사와 관련해서 정전 유지에 관련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제 양심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 유엔 사령관이라면 본질적인 문제인 게 중립수역에 대한 대답이 이 설명하면 풀리기 때문에 조금 질문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남북한 당사자를 모았어요. 그 중립수역 좋습니다. 뭐 GP 철수 좋습니다. 뭐 NLL 당연히 분명히 유엔군 사령관 자기가 그은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양보가 아니고 NLL 덩그리 면적으로 해서 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순수한 민간인 활동, 경제 활동만 보장한다. 근데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를 열을 겁니다. 오픈 스카이를 할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군비 통제 군사적. 그러니까 군비 통제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군사적으로 서로 군사적 신뢰는 다른 말은 뭘 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상대방이 말도 했지만 내가 눈으로 봐서 확인이 될 때 신뢰가 구축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테러 이런 것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검색 살벌하게 하지 않습니까? 양말도 벗고 거의 빨가벗다시피 하잖아. 그건 뭐냐면 내가 테러 그러니까 가서 옛날 같으면 난 테러 분자가 아니야. 정상적인 비즈니스고 나 한국의 공무원이야. 그러면 오케이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 뒤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절대 테러할 의사가 없으면 제 가방 오픈시키고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벗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내 가방을 절대 못 열게 하겠다고 보지 마라고 그러면 그게 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감시를 축소시키는 것은 북한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예를 이제 쉽게 들으면 미국이 이런 미소 냉전 때 서로 핵전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때부터 소련에게 똑같이 비무장 군사정찰은 창공을 개방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소련이 안 받아들였어요. 80년 중반쯤 소련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협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91년 12일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바람에 92년에 헬싱키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이 합니다. 트리티 온 오픈 스카이즈라고 하는 걸 맺어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3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 가입하는 거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국가, 유럽 전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군사조약입니다. 이거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게 아니고 군용기에 대한 거예요. 군용기 중에서 전투기 말고 비무장 정찰기는 상대방의 통과하면 제한 없이 상공간 상공을 가서 정찰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정찰기가 북한 안에를 정찰할 수 북한도 있도록 정찰하고. 북한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정찰할 수 있도록 무장만 안 하고 이걸 뺐는지 네. 정말 도발을 하려고 뭐 네. 장사정포를 엄밀하게 했는지 한강 중립수역 관산포 축선에서 특수부대가 수영을 해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결정적인 문제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비무장 정찰기는 정찰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평화 신뢰가 유지에, 되는 거죠.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네요.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했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정찰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문제가 역사적인 네. 국제 관례상 이거는 군비 통제라고 통상 하는 역사의 모든 이때까지 예와 군비 통제에 관련 국제 관계의 각종 이론 가장 기본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무시하고도 이게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자, 시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그동안 수천 번 도발을 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이 크고 작은 회담을 655회 했고 245회 사인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자, 그런 북한을 앞두고 이번에는 물론 정부 말대로 착한 나라가 됐을 수도 있지만 착한 나라가 안 됐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방은 실감이 안 가는데 제가 3사단 백골 사단장, 철원의 사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GOP에 있어요. 북한이 많이 도발하면 우리 애들은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말한 이걸 철저히 지키면 북한이 땀만 먹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게 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 쏴버리겠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아마 최전방 군인들한테 또 지휘관들한테 닥친 선택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죽느냐, 안 지키고 살고 일단 쏘느냐, 죽음이냐 깜빵이냐 알겠어요. 합리적 선택이면 깜빵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보는 것은 이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적용이 돼서 훨씬 군사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는 군비 통제,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한 거예요. 이게 무지일까요? 아니면 확정 편향에 대해서는 알면서 한 걸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북한이란 나라와 무지했던 잘못된 신념을 했던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이 정도 기본을 무시하게 되면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DMZ도 문제가 되고 한강, 임진강 하구의 중립 지역도 문제가 되고 NLL도 NLL이 더 문제가 문제되죠. 되는데 제가 그 백령도에 있는 사람 그 군인들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백령도 안에서는 소총 한 발도 쏠 수 없다. 지금 어떤 훈련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번 남북 합의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소총 훈련 정도는 제한 안 했어요. 소총 괜찮습니까? 네, 근데 소총은 K9 자주포만 못 쓰나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병사의 소총으로 네.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 수차단이지만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함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 사건이 처음에 정부 발표하고 국방부 청와대의 변명과 또는 언론에서 질문과 이게 정반합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온 스토리텔링을 잠깐 한번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걸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완충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완충 공간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그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군대는 늘 기준 누가 서잖아요. 기준이죠. 그러면 동해에서 기준은 뭐였냐면 NLL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기준은 MDL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 2km를 걷는 걸 MDL 중앙군사 그냥 군사분계선이라고 하고 뭐 중앙군사분계선 이렇게 하면 제일 정확하죠.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서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했겠죠. 왜 서해 기준은 뭐냐?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다에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냐? 바다에는 선이 없다. 또 질문합니다. 그럼 동해는 바다가 아니고 뭐 서해만 바다냐? 붕해졌죠? 그러니까 막 공격받다가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NLL 기준으로 40km 했다. 그때 NLL이라는 걸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열한 기자분이 재봤어요.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35km 더 양보했잖아요. 답이 궁해졌어요. 그래서 몇몇 추적을 해보니까 자, 제일 북방에 우리가 한 NLL이 있고요, 국민 여러분. 처음에 북한이 자기들 군사 개선이라고 주장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통하자 2007년 김장수 장군이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방북에서 양보 안 했잖아요. 그 중간쯤은 새로운 군사 개선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북한이 근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이 오늘 태법이- NLL보다는 더 내려왔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비슷해요. 네. 근데 그걸 재해 보니까 딱 안 떨어지고 한 5km 정도 편차가 있답니다. 아마도 더 내려왔네, 그보다. 아니 이제 요걸 기준으로 딱 덩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5km 정도 더 짧은가 뭐 하여튼 이렇게 된답니다. 제가 봤더니 네. 제가 정확하게 재지 않아서 숫자를 네. 모르는데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걸 무슨 이유냐고 저한테 브리핑이 와서 제가 그렇게 인터뷰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정확하게 그러면 바로 탄로가 날 테니까 약간 그걸 재는 사람이 북한 요구한 거 몰랐겠어요? 그게 기준한 거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5km 이내 5차를 보인 겁니다. 소위 꼼수는. 그제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해안선 길이를 더 많이 양보했다. 북한이 해안포가 무력화됐으니까 우리가 더 북한이 양보했다고 하는 해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안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해안포에 대해서 이제 잘못이- 모독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 해안선 길이를 봅시다. 아니, 상식적으로 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해도 큰 육지입니다. 섬은 조그맣습니다. 그 길이 세면 육지가 당연히 멀죠. 그리고 여기는 해안선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 관계는 문제인데 갑자기 해안선으로 들고 와서 정말 엉뚱한 물타기를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물론 뭐 청와대 통계를 받아서 국방부가 그런 설명했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누가 했든 두 번째는 뭐냐 해안포는 뭐냐면 이 서북 오해도서의 기본적인 군사력 균형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심 수단은 북한의 해군 함정과 이 해군 함정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절대로 열세하니까 능력이 가까이 있는 육지 황해도에 배치 있는 북한군 사군단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많은 장사정포, 거기에 배치된 실크홈, 즉 함정을 부시는 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덕제상에는 SA5라고 가장 250km 사거리가 긴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이 황해도에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서부고서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고립된 섬이잖아요. 해병대 전력밖에 없습니다. 포도 몇 문 안 되고 K9 해봤자 여기 수백 문인데 그러면 뭐로 균형을 유지하느냐? 우리 해군 함정의 질이 우수하죠. 그 다음에 우리 공군력이 있죠. 그래서 해병대,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 체계로 그래서 수는 부족합니다. 합동작전 체계의 작전의 우수한 질로 북한군 사군단과 서해함도 사령부의 양적 우위를 상쇄해서 균형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합의는 거기에 우리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북한 해안포 오물 그 6.25 때서 그 아무 우리 그 북한 보십시오 1, 2차 연평해전 때 북한 해안포 때문에 맞아 죽은 장병이 있습니까? 우리 함정에 흉체라도 내었습니까?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해안포가 가담했나요? 안 했어요. 그거 하나 양보한다는 핑계로 우리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던 해공군 합동작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뻔히다 하는 이 자리에서 이거 우리 예비역 군대 생활했던 분이 보시거나 혹시 안 보겠지 못 보게 하겠지만 보는 현역 우리 군인들 후배들 있으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반역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도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지었어요.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와대 말을 듣고 이렇게 경강부회하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은 형법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그럼 누가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청와대 그거를 그래서 제가 대지사님 예. 그걸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제가 이 보시면 네. 청와대가 국민 공청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래요. 좋아. 나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꼭 내 말이 맞는다는 건 아니다. 나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20만 모아서 탈원전 공청회처럼 공청회 한번 하자. 그러면 정부 입장도 나올 거고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봐서 국민들 앞에서 끝장 토론하고 판단을 기다리자. 그다음에 그게 미흡해서 예를 들어 공청회가 좀 얘기해서 정부 관계자도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면 청문회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지 않느냐. 우리 목숨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당인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와 우리 자식들의 목숨에 달린 문제인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말씀대로 국방부 관계자, 회담했던 실무자, 그 위에 있는 주요 자, 그다음 그 사람들 말이 틀리면 청와대 관련 참모 따져보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짐작으로 어떤 추정으로 무슨 문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연유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40년 군생활의 전문성과 양심을 볼 때 정말 1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11월 1일부로 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 여러분 생명 못 지킵니다. 제 자신의 목숨도 못 지킵니다. 제 목숨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국민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북한에 근접해 있는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은 우리 경기지사를 하셨지만 이분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우리 목숨은 다 끌어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 선물로 김정은 위원장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야기도 못했어요.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꼴통 보수의 냉전 수구 세력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건지 공청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아니 토론이라도 하고 누가 틀린지 맞는지 보고 정부처럼 하겠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 평화가 좋아서 남북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감내할 비용이 뭐고 위험이 뭔가 알고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꼭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눌렀는데 좀 딴 분들 보고 좀 누르자 그러니까 벌써 저보다 더 빨리 많이 눌렀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가 암만 청원을 해도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이걸 각성의 기회, 압력의 기회로 삼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국회에 오셨습니다만은 이 국회는 그야말로 상권 분립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꼭 이런 청문회 대대적으로 열고 또 국회의원들 전원이 모이는 국회 본회의처럼 전원이 다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문제로서 전원회의에서 바로 남북 합의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국회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장군님과 전문가들을 또 모시고 또 그쪽에서 직접 이 합의문을 초안을 잡고 추진한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각 언론에서 보도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얼렴풋이 알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나 잘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베스트고요. 저는 정치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야 구도와 이렇게 뭐 정쟁하고 이런 걸 봐서 이게 또 뭐 합의가 쉽지 않을 거고 해서 우리 그냥 이것은 뭐 국회만 몇 개 넣기로 저는 시민이 하는 사람으로서 정당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 전역한 퇴역 군인으로서 한때 안보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제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국방? 그러니까 이 전문성을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자 20만 이상이 하면 문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 정부가 자신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20만이 청원하고 더 넘어서 100만이 청원했다 싶시다. 국민 100만이 아니 그놈 뭐 큰 것도 아니고 공청회 하면 회의 한번 열자는데 그걸 거부하면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100% 겁니다. 받아들이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좀 이따 밝혀질 겁니다. 저는 우리가 20만 년부터 청원을 하면 국민을 사랑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또 촛불혁명 시민의 의견을 직접 민주주의까지 언급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켜서 양보해서라도 직접 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창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시라면 20만 이상 모인 우리 국민의 청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모아주세요. 여기서 이거 누르는 거 귀찮아서 여러분들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식사로 다니고 누가 해주겠지 하면 여러분들의 조그만의 수고로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악몽을 주는 그런
나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꼭 국민청원, 이번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민청원 꼭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서명해 주시고요. 저는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국회 국방위원회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꼭 하고 또 국회의원 전원 300명이 다 모이는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도 모시고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해서 이 문제 하나만은 반드시 국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주최의 공청회 또는 우리 국회 주최의 전원회의 또 공청회, 청문회 꼭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의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